그 좋은 종목을 찾는 것조차 저는 되게 큰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찾는 종목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성공에 이르를 건지를 잘 계산해보고 정말 높은 확률인 것들이 내 포트 비중이 많을 때 그때 높은 수익률이 안전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DP님은 혹시 지금 어차피 넷플릭스 빼고는 다 모르니까요. 비트코인 빼고는 주식으로는 뭐 국내 해외 다 합쳐서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한 종목 살 때면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를 사나요? 저는 지금은 사실 제가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해외여행 다닌다 바쁘시다. 늘 무슨 해외 어디 가 있고. 아니 사업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파이어족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은 지는 사실 몇 년이 되긴 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제가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5종목에서 10종목을 거의 한 70% 이상을 해외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인덱스도 어느 정도 이상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아 있고요. 인덱스라면 혹시 어디? S&P 500. S&P 500. 저는 한국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냥 반도체 ETF고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한국 코스피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될 부분이고요. 멈추고 미국의 SPY나 QQQ를 차라리 QQQ가 훨씬 낫죠. S&P 500나 QQQ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낫고요. 지수를 하나.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 제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수, 코인, 이제 넷플. 네, 여기까지. 이 세 개 사실 뭐 그렇게 몇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도 사실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떨어질 때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인덱스의 비중도 높고 했지만 제가 되게 열심히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옛날에 지금 5에서 10종목이 있으면 지금은 한 5개에서 한 7개? 지금은 이제 뭐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4-5종목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몇 개 안 하시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수는 종목이라 말할 수는 좀 힘드니까. 저는 지수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포함해서. 종목이라 생각하고. QQQ 아닌 SPY에 사는 이유는? 그 S&P 500를 사는 것과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사실 똑같아요. 그냥 제가 화폐로 가지고 있기에는 화폐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는 자산이고 사실 뭐 한 5, 60년만 갖고 있어도 90%의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이고 그럼 나의 자산의 되게 많은 부분을 어디에 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저의 바잉 파워를, 그러니까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 자산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기에는 S&P 500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럼 지수라든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대표적인 걸 딱 사다 보니까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종목을 살 때는 사실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도 맞아요. 종목이 많고 해외에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이나 종목 선정할 때 뭘 좀 많이 보세요? 아까 질문지에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지은 것 중에서 이제 최근 주목할 만한 시장 이슈, 뭐 선거, CPI, 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정보를 취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이즈가 너무 많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크로 정보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기업을 여러 개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도 되게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넷플릭스 같은 종목을 하나 찾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만큼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오랫동안 꾸준히 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되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진짜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너무 논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2년 반 전에 나왔을 때 넷플릭스를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같은 팀으로 2년 동안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조차 저는 분기 보고서도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동안. 그냥 뭐 연간 보고서 정도만 보면서 그냥 내 팀이 맞았네 정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오래 들고 가잖아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한 5%씩 20개 투자해서 열심히 한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집중 투자했으니까. 네, 집중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잘 될 때 얼마나 잘 될 거냐, 이 회사가 얼마나 가슴 뛰게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잘 될 확률이 얼마나 높냐. 왜냐면 잘 될 확률이 낮다면 내가 너무 무서워서 포트의 비중을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의미 없는 수익이 되겠죠. 네, 이게 200% 나도 5%에 200% 나봤자 10%거든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에만 베팅한다면 이게 가슴 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 회사는 1년에 20-30%밖에 성장 안 하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잘 될 확률이 무조건 100%라서 100%를 가져갔다면 연에 20-30%는 되게 쉽게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을 찾는 것조차 저는 되게 큰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찾는 종목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성공에 이르를 건지를 잘 계산해보고, 정말 높은 확률인 것들이 내 포트 비중이 많을 때 그때 높은 수익률이 안전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높은 확률로 성공하는 거를 찾는 팁 같은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2년 반 전에 드리고 지금 드렸을 때 제가 넷플릭스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지만 감히 말하건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거든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저는 항상 카페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OTT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네. 우리나라 국민도 OTT,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보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르죠.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해서 보면서 왜 내 핸드폰에는 나는 넷플릭스가 깔려있고 디즈니는 깔자마자 깔고 무빙만 보고 지웠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빙만 딱 보고 지웠지만 이거를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보고 넷플릭스가 하는 전략을 여기에 잘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되게 관심 있는 산업이어야만 사실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2년 반 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제 논리에 공감하셨던 분들은 엄청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넷플릭스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때 저를 믿고 넷플릭스를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50%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했을 거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네, 50%를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2년 동안 갖고 가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뭐 되게 많은 섹터들이 10배, 20배 뛰는 동안 넷플릭스는 얼마 뛰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률을 분명히 다 잡아먹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뛰는 동안 2차 전지를 단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2차 전지를 분석하는 그 노력이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잘 아는 넷플릭스가 있다면 이 종목을 내가 확신에 가득 찰 때까지 한번 보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확신에 가득 차셨다면 그 종목을 떨어지면서 사시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면 사실 이 2년 동안 적어도 저만큼의 수익률이 나왔을 거고 저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다면 이건 되게 큰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수익률을 지속한다면 사실 뭐 경제적 자유는 되게 금방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종목을 조금 더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 비중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저 수익률이 400%예요. 400%인데 삼성전자 수익률은 이제 좀 얼마 전에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뭐 20, 30이었나 했는데 수익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삼성전자가 높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살 때는 삼성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비중을 세게 실었고 엔비디아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비중을 내가 확실하다 생각하는 걸 얼만큼 실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에 저는 이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개를 하시면서 분산하는 것보단 이렇게 좀 김 작가님이 삼성 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집중 투자해서. 그러면 근데 매도 타이밍은요? 그러니까 매도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지금도 듣고 그때 2년 전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할 텐데 언제 이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하신 핵심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제나 다 사도 되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언제나 다 사야 돼요. 그 가치가 종속된다면? 네,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은 사실 같은 의사결정이어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함은 지금 당장 산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저는 2년에 어느 구간에서도 샀을 거란 뜻이에요. 지금도 필요하다면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겠죠. 네, 안 파는 거니까. 네,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히 이래야만 해요.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보유는 무조건 매수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근데 그 넷플릭스가 이제 디피님 말씀하신 뜻대로 지금 왔지만 그렇지 않고 주가가 그때 반토막 뭐 30% 어쨌든 났으면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손절을 해야 됐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넷플릭스가 어땠다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어땠다면 손절을 했을까라고 돌이켜보자면 이제 넷플릭스가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뭐 2년 전에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게 강조돼서 넷플릭스의 근간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파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저는 투자자의 관점보다 그냥 소비자의 관점이에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예요. 뭐냐면 넷플릭스에는 볼 게 없다 라는 게 유지된다면 지금도 어느 누군가에겐 유지되거든요. 하지만 넷플릭스에는 볼 게 없다라는 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에는 볼 게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에는 볼 게 있다? 이제 팔 시기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볼 게 없고 넷플릭스는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있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 함은 경쟁사들 대비 보는 거지 이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아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을 때 경쟁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경쟁자를 보지 않은 이 기업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이 이제 조금씩 더 이해됩니다. 넷플릭스를 디즈니 플러스나 왓챠나 웨이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넷플릭스 볼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 너 디즈니 플러스나 티빙에 볼 거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보단 낫지라고 모두 다 대답하거든요. 그게 유지돼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정말 팔식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넷플릭스에 빠져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더 AC 올라오자마자 보고 막 이런 사람이어야만 이제 이게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예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그 사이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줄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이 제가 말했던 거와 위반되지 않느냐는 숫자만 보는 투자자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소비자로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은 투자자는 사실 투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투자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좀 형처럼 보이네요. 저 유튜브 얘기할 때는 항상 약간 위에서 이제 디피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뭔가 이제 고수의 투자에. 그렇죠. 좀 일어서서 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 아까 했는 거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좀 뭔가 지수가 아니더라도 종목에 투자할 때도 장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나 단기 투자가 좀 더 적합한 거겠네요. 아니요. 전혀. 한국 시장도 꼭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이게 한국 시장이냐 아니냐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에 상장됐느냐 그리고 어디 베이스에 있느냐는 그냥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맥스가 정해져 있는 거지 이 성장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은 한국으로 제한이 되겠죠. 아무래도 한국 기업 중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들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 기업 중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최대치는 글로벌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기업 중에서 내수 기업이라면 최대치를 내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대치가 다를 뿐이지 결국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나 투자 자체는 저는 아예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로 글로벌로 나아가는 한국 기업들이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면 저는 충분히 해외 기업보다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팁 조금만 주고 가신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나 K푸드나 뭐 컨텐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K가 붙으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점점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닌 거죠. 네. 거기서 한번 힌트를 주셨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식 투자한 지 이제 20년 되셨죠? 저 20년이 넘었죠. 정확히 21년 됐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분들의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제 슈퍼개미나 뭐 자성뉴스 대표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하죠? 에고가 강하세요. 공감합니다. 네, 내가 어떤 의견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와 내 의견을 고집할 때 그 선을 잘 지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만 맞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저는 되게 실패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아야 할 때 펄렁이는 사람도 되게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목을 선정하거나
되게 그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되게 귀가 열려 계시다가 일정 수준 이상 본인의 리서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귀를 닫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할 때 되게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도 설득이 안 되네? 라는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집해야 될 때, 고집 안 해야 될 때를 좀 구분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내 고집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엔.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신생넷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주변 개인 지인분도 만나보고 할 테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너무 재요. 그렇죠. 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김 작가님한테 넷플릭스를 몇 번을 추천드렸어요. 그만하세요, 저한테. 괴롭히러 나왔어요.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회사를 말했을 때 초보 분들과 초보가 아닌 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막 떨어진 걸 추천한다. 초보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지. 이제 좀 싸져 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오래된 거를 추천한다. 초보분들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이제 올라갈 것 같다. 반등한 걸 추천한다. 초보분들 다 싫어하세요. 하지만 고수분들은 그거를 반등한 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걸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초보분들 중에서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거에 타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펀더멘털이 좋고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떨어졌다가 사는 기회는 거의 벌어지지 않거든요. 올라가는 거를 그냥 잡고 살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타이밍을 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 자체가 저는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진짜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을 열심히 보고 귀를 닫았을 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을 때가 오히려 본인의 시간도 더 아낄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리 얘기해 주셔서 제가 주변에 이제 투자자분들 보면 그 중에서도 DP님이 되게 이제 원래 심리적인 게 늘 안정적인 사람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지 않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나 DP님은 심리가 무너질 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 난다고나 하면 그럼 그때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되게 마음 편히 투자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되게 마음 편히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음 편히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딱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한 번의 경험에 있어서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 하나가 잘 되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 엄청 크거든요. 제가 아무리 넷플릭스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넷플릭스를 100% 담지 않는 이유는 저는 회사가 성장할 때는 논리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논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회사는 망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3개 이하로는 가져가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3개 이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7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논리적으로도 대부분의 그런 그 리스크들은 해칭이 되고요. 근데 이 첫 번째 경험은 한 종목이거든요. 이 한 종목은 사실은 좀 운이에요. 이 운으로서 내가 분명히 100%를 담았지만 이 회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나는 잘 참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라는 이 한 번의 경험이 믿음이 생기겠죠. 네, 되게 중요한데 잘하시는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국에선 많지 않으세요. 한국에서도 잘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저처럼 장기 투자의 기준이 5년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장기 투자의 기준을 뭐 1년, 2년, 3년 정도를 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1, 2년은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고 그 성공 경험이 장기 투자에서 이루어졌을 때 저는 저처럼 심리적인 안정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운에 달려 있는 거라 좀 비기너스 럭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지금 DP님이 아까 지수, 코인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5에서 7개 정도의 뭔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는 그럼 최근 1년, 2년 사이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뭐 지수와
뭐 코인과 넷플릭스 정도는 아예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네, 나머지는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가 네, 그렇죠. 바뀐 정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DP님 이제 저널투자자 21년, 그 다음에 신사임당 채널도 운영하시고, DP라는 개인 채널도 운영하셔서 개인분들도 만나보시고, 영상으로도 만나 뵐 텐데, 정말 주식 투자 배우면 잘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초보자들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수많은 영상과 책들이 나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개인들의 투자 실력은 과연 높아졌는가?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이 저는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신사임당을 인수하면서 네. 이렇게 그냥 돌리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이유도 사실 이렇게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뿜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인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유튜버에게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지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오히려 저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해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투자 방법은 사실 시간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 돈도 버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은. 이거 제 개인 투자 방법과 아예 정반대의 투자 방법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 공부를 정말 뇌 없이 지속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투자를 못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컨텐츠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컨텐츠는 분명히 엄청 좋은 컨텐츠들이거든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컨텐츠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나쁘다는 거지 맞아. 컨텐츠의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의 쏟아짐을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거를 흡수하시는 건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전 그래서 지금 한 달에 거의 보통 평균 한 90개 정도 올리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그걸 90개 정도 올리는 거의 기준이 유튜브에서 24시간 내에 알림이 가는 기준이 3개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유튜브에서 정책상에 생각했을 때 한 개인이 그 채널을 구독해서 받아보기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은 영상을 찍어내면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촬영 장비라든가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또 활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뭔가 여기까지도 이미 많은데 사실 한 달에 90개도 많은데 이걸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시청자한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요즘 좀 가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김 작가랑 신사임당 정도만 보시면 컨텐츠 수도 적절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투자로 성공하신 DP님 투자 원칙 어떤 거 가지고 계시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슴 뛰는 종목을 찾지 마시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 소비자의 경험으로서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걸 찾으셔서 거기에 좀 비중을 높이신다면 저는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 방법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 방법만 더 적용해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 뭐 직접적인 투자 종목에 대한 건 여쭤본 적이 없는데 현금 1억 원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조금만 힌트 좀 주고 가신다면요.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3분의 1씩 나눠서 해도 3분의 1 어디죠? 넷플릭스, S&P, 비트코인 네, 이렇게 나눠서 해도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뭐 말하기 귀찮아서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해도 정말 좋은 것들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해도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뭐 꼭 어렵게 해야지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거는 맞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이게 출연을 했는데 이제 저번에 제가 그 넷플릭스를 추천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역시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하면 이제 과거에 그래도 언급됐던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각오하고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는 생각보다는 이 종목을 말했을 때 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2년 동안 정말 지속했는지 그리고 지속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가 2년 동안 시간 동안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논리적인 걸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김작가 TV도 계속해서 좀 지속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김작가 TV가 지속 가능해야 신사임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무조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사임당 채널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사임당 채널 한번 구독하셔서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그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업투자자 DP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